자,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개화파의 형성과, 그 다음에 개화의 방법들, 그 다음에 특히 급진개화파들이 추구했던 갑신정변에 대해 살펴봤고요. 또 정부에서 추진된 개화 정책의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또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했던 보수적인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위정척사운동, 그 다음에 이모군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요. 1894년 피지배 계층이었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봉건체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또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반대했던 우리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열심히 좀 공부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주요 학습 요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먼저 그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그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학농민운동의 배경부터 살펴봐야 되겠지? 자, 먼저 첫 번째 배경은 그 지배층의 수탈로 인해서 다시 삼정이 문란해지고 이에 따라서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이 첫 번째 배경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역시 일본의 경제 침탈 때문이지. 자, 일본은 영국으로부터 영국산 면직물들을 싸게 수입을 해서 조선에 파는 중개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서 농가의 부업으로 면직물을 생산하던 농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따라서 일본에 대한 반감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의 교세가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은요, 포접제를 조직을 해서 더욱더 그 교세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게 되죠. 자, 이에 따라서 삼례라든가 서울, 그 다음에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교조 신원운동, 즉 억울하게 죽은 최저의 누명을 벗겨달라, 그 다음에 동학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했고요. 특히 보은 집회 때에는 이제 이것이 단순한 종교운동에서 벗어나서 정치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우리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첫 번째 학습 목표라고 볼 수 있겠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도에 이렇게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요.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바로 고부농민봉기입니다. 1894년 1월이었고요. 자, 우리 고부농민봉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자, 고부농민봉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부지역의 동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사발 통문을 돌려서 동지를 모았고, 자, 이들이 고부 관할을 습격하는 사건이었죠. 자, 여기서 사발통문 뭔지 볼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고부 관청을 습격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마치 그 사발을 엎어놓은 모양처럼 이름을 적었다라고 해서 사발통문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고부 지역을 점령을 했었고, 이제 관청의 창고를 열어서 곡식들을 뺏어서 농민들에게 주고 자진을 해산하게 되었죠. 정부에서는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을 하는데, 이 안핵사 이용태가 이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만 뒤집어 씌웠고 그들을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학 교도들이 직결했고요. 자, 이들은 4대 강령을 발표하고 1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1차 봉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진압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정부 관군에 맞서서 싸운 최초의 전투, 특히 이 승리한 전투입니다. 황토현 전투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황토현 전투 바로 동학농민군이
이제 관군을 맞서 싸워서 이긴 최초의 전투가 됩니다. 황토현 전투의 승리를 거두게 된 다음에 태인, 정읍, 고창, 영광, 한평 등지를 돌게 되고 장성, 황룡촌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관군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되었죠. 자, 정부는 이 농민군들을 진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다시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청나라는 그래서 5월 5일 날 아산만으로 상륙하고요. 청나라는 군대를 보내기 전에 텐진조에게 의해서 일본에 그 사실을 알렸고, 일본도 조선에 있는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한다라는 구실로 그 다음날 일본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자, 따라서 이렇게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니까 이 외국 군대의 주둔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군과 농민군 사이에 유명한 전주 화약이 체결됩니다. 이 전주 화약에 따라서 농민군들은 자진해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은 자신들의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전라도 일대에다가 집강소를 설치를 하고, 이 집강소는 뭐냐면 농민들의 자치기구다라고 보면 되겠어. 자,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를 하고 그들이 원했던 개혁안을 스스로 실천해 나갑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농민들이 요구했던 패전개혁안 12개조였습니다. 잠깐 볼까? 자, 1조부터 4조까지는 불량한 유림, 양반, 부호, 탐관오리 처벌한다는 얘기니까 봉건 지배 세력을 타도하자라는 얘기고, 자, 5조와 6조를 보게 되면 어때? 무슨 제도의 폐지일까? 당연히 신분제도의 폐지를 추구하고 있지. 자, 7조를 보게 되면 잘못된 인습과 폐습을 없애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8조 무명접세를 거두지 말자니까 조세제도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와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징벌한다. 반외세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제12조는 꼭 기억을 하도록 하자. 자,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토지의 평균 분작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토지를 균등히 나눠 갖자라는 얘기니까 토지 제도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갑신정변이나 뒤에 나오는 갑오개혁 때는 토지 제도의 개혁이 없어. 그런데 동학농민운동 때는 농민들이 일으키다 보니까 당연히 토지 제도의 개혁이 있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맺었기 때문에 청군과 일본군에 철수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본은 철수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침범해서 점령을 하게 되고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상황을 지켜보던 농민들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2차 봉기 때에는 전라도 일대 동학농민군, 이들을 남접이라고 했는데 남접뿐만 아니라 충청도 지역의 동학교도들까지 관여하는 이들을 북접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는요. 자, 이런 남접과 북접이 모두 참여해서 논산에 집결했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다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세한 일본군의 무력 앞에 결국 이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패배를 하게 되고요. 자,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던 이 전봉준이 12월에 체포가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안타깝게도 진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마지막으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느냐? 바로 반봉건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봉건 지배세력, 봉건체제를 타도하고 토지제도의 개혁, 초세제도의 개혁, 또 잘못된 폐습을 없애자라든가 봉건 지배세력을 타도하자라든가 이러한 반봉건운동을 추구했고, 이들 동학농민운동 때 패전개혁안에서 알 수 있는 이들의 개혁 요구가 갑오개혁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 전통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반외세 운동이었다라는 점이야. 특히 우리 2차 분기 때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게 되지. 자,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외세 운동을 전개했고,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나중에 항일 의병 투쟁에 앞장서게 되면서 계속적인 무장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두 가지 뭐 반봉건, 반외세. 자, 의의는 영향은 뭘까? 자, 반봉건 운동은 갑오개혁의, 반외세 운동은 항일 의병 투쟁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해 두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